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급론, 계층론이에요. 계층론은 여러분 이는 계층 현상을 즉 높낮이가 있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이게 뭐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서 상중하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 상중하를 구별합니다. 상중하 이렇게 구별해. 상중하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다 원론이에요. 다 원론.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상중하를 나눈다. 상은 여러분 중보다는 좀 많고 중은 하보다 높다 그죠? 이게 서열적인 거예요. 서열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연속적이란 말은 상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상중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 양적으로 좀 많고 적고 그런 게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서열적이더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상층이야,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뭐 하층이야 이런 의식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중하를 나눈 기준 자체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중하가 똑같은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을 얼마 정도 볼까? 이렇게 연봉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가 상일까? 얼마 정도로 중을 볼까? 예를 들어 우리 A란 연구자가 있으면 A란 연구자는 상중하를 나눌 때 상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억이라 할까? 1억 정도 넘어가면은 상이다. 뭐 한 8천 넘어가면은 뭐 중이다. 이렇게 만약에 할 수도 있고 B란 연구자는 이럴 수 있죠. 그게 뭐 8천 정도부터 상이라고 하자. 5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A에 관점에서는 하층 중인데 B의 관점에서는 상으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을 설정한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식 있는 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건 사회 이동이 쉽습니다. 사회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달리 말하면은 뭐 중산층이 좀 더 벌면은 될 수도 있고 좀 못 벌면 빠질 수 있겠죠. 사회 이동이 기본적으로 흔하게 일어난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 이제 계층론이에요. 이에 반해서 계급론은 그렇죠. 계급론은 잣대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즉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얘는 자본가 이렇게 구분하죠. 자본가 노동자. 생산수단이라는 경제적인 요인 중에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은 자본가 없으면 없다. 이거는 딱 떨어진다 그죠? 이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원론이야. 일원론 기준이 하나다. 일원론이고 이거는 연속적인 관계 이분법적이야. 이분법적이다. 뭐 아니면 너다 그죠? 중간이 없어.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자본가야. 나는 노동자. 그럴 수밖에. 그리고 이거는 그것도 사회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노동자가 자본가 된다는데 이런 잘 없어. 이거 거의 잘 없어. 아는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계급론이죠. 계급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물론 이제 요게 이제 막스 베버라는 분이 베버가 요거를 했고요. 요게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여러분 경제, 정치, 사회적인 요소는 이 양반이 저런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이다 이게 부수적이다. 이게 여기서 이게 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의미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되면 이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오케이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계급론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의 일원론이다. 여러분들은 이론론만 얼마 돼요? 니은해 보세요. 이분법적이다.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이 말 그죠? 달리 말하면 이게 상중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딱 끊긴다는 얘기다. 그지? 세 번째 디귿의 계급의식과 적대감이 무척 강해요. 네 번째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다시피 노동자가 갑자기 자본가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반면에 계층론입니다. 다원론이야. 다원론이 뭡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다. 기준이 여러 가지다. 두 번째 지위를 외워보시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상층인데 사회적으로는 되게 뭐 무시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위불일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에 서열적이고 연속적이다.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죠. 연속적이다.
리얼에 계층 내 소속감 거의 없습니다. 미음의 사회적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가끔 물어보고요. 이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밑에 보시면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벌써 보이죠? 이렇게 따르면 이제 이 계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뭐로 보느냐? 차등분배입니다. 차등분배. 이 계층화가 나타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는 주로 여기만 익숙해 돼. 여기서 이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왜 상중하가 발생했는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중산층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느냐? 이유가 뭘까? 여기 차등분배, 차등분배. 균등 분배가 아니고 균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분배야.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얘기죠. 그게 차등분배입니다. 그럼 차등분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차등분배 자체가 굉장히 공정한 거다. 이것 자체가 공정한 분배다 이거지.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즉 달리 말하면 균등 분배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 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갈등론은 어때요? 갈등론은 이것 자체가 지극히 정의롭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분배체계다. 왜냐면은 아까 기능론에서 전제를 깔은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 수행에 따른 보상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 근데 갈등론은 그 전제를 깝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가 결정했느냐.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능, 본질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은 없다. 다 중요한데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중요도를 평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기능론 기억이에요. 기능론 보시면은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자, 이게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차등 보상 체계는, 차등 보상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기초했다. 여기서 구성원들이 합의라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 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건 어떤 거라고? 공정한 분배다. 자, 그 밑에 디귿에 이는 사회 계층 현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우리 구성원 중에는 여러분 사람에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 능력에 합당한 일을 하게끔 유도한다. 왜? 차등 분배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이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사람을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그 디귿 세 번째 보세요. 차등 보상 체계는 최선의 기능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가 그래서 애들 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자, 리얼에 균등 분배 기대치는 균등 분배 기대치와 성취 요건은 마이너스 관계다. 이제 균등 분배에 대한 이 기대치가 세지면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성취 요건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 하지 말고 뭐라고? 차등 분배하자. 차등 분배치가 높아지면은 성취 욕구가 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리얼 보세요. 균등 분배 기대치와 성취 욕구수는 부의 관계다. 달리 말하면 균등 분배가 성취 욕구를 감소시킨다. 낭비다 이 말이죠. 에너지 낭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등 분배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요 문장 기억하시고요. 자, 리얼 넘겨서 갈등론입니다. 니은에 보세요. 차등 보상은 그 자체가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이유 없는 불공정한 분배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것들은 이걸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어만, 그 문장만 이해되면 밑에 공식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자, 오른쪽에 사회 계층, 이동 한번 봅시다. 이동. 자, 이동 종류, 이것도 참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동 종류 보시면은 수평 이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수직 이동입니다. 수직 이동 뭡니까?
수평이동을 안 놓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은 근데 이 대리가 뭐 생산 파트 대리가 뭐 뭐야 마케팅 파트 대리 그런 거 같은 직구에서 어떻게 의미 없어. 두 번째 수직이동 뭡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승진하든 강등하든 그런 거이다 그죠? 그래서 상승 이동 하강 이동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두 번째 세대 내는 뭡니까? 세대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잘 되는 경우에 또는 못 되는 경우입니다. 세대 내 한 세대 내에서 세대가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는 뭐 보통이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 또는 부모는 잘 되는데 자식이 못 되는 경우 등등 일종의 세대 간 이동이다. 이거는 개념 알고 여러분 나중에 이건 사례 문제로 풀어봅니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어 이런 것들이고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것들이고 구조적 이동은 그와 관계없이 사회 구조가 바뀌었더라 뭐 노예제 해방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게 되면은 그 제가 거기서 뭐 IMF 실직 이거 IMF가 온 것도 뭐 우리 개인의 그 문제는 아니었죠. 자 넘깁니다.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그림 이거 피라미드가 하고 다이아몬드가 보이죠 그죠? 자 위에가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굉장히 불안한 사회 구조입니다. 왜요? 하층이 대다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 구조예요. 근데 두 번째 피라미드 이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안정적이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층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가 발전하려 그러면 여러분 요 상태에 있다가 요렇게 바뀌면은 우리가 사회가 발전했다고 한다 그죠? 이렇게 바뀌면지 상, 중, 하 이렇게죠. 이렇게 바뀌면은 사회가 발전했다 그럽니다. 그 박스 밑에 그림 밑에 쳐주면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뀐다. 오케이. 밑에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폐쇄 구조는 뭡니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근데 개방 구조는 아래 위로 왔다 그죠? 이게 뭡니까? 폐쇄란 말은 그래서 개방이란 말은 뭐냐? 수직 이동이 허용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 개방은 수직 이동이 허용되는 게요. 상승 또는 하강 이동 허용되는 게 피라미드 개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아까 요런 그 피라미드가 요렇게 바뀌면은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한 거라 그랬지. 여러분 얘가 이렇게 바뀌려 그러면은 뭔가 있어 변화가 발생이 됐죠. 그림 다시 그려볼까? 상, 중, 한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하가 꺾여 나오지. 얘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다는 얘기지. 또는 뭐 상도 아래쪽 일부러 그지. 그래서 이게 중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뭡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 수직이동 그죠? 수직이동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 사회에서 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를 전제해서 수직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건 여러분, 이거는 현재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요거는 개방적이죠. 왜 개방적입니까? 수직이동이 됐다, 그지? 근데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폐쇄기다.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뀌는 거죠. 그 달리면 이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 피라미드가 본질적으로 뭐 개방이다, 폐쇄 그런 거 없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아까 전통사회나 주로 이런 사회였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통사회는 주로 신분제 사회. 신분제 같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랬죠. 상중하가 딱 신분 계급이 묶여 있었다는 얘기죠. 절대 이동 허용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는 피라미드가 주로 전통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적이라고 말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폐쇄적 계층 구조와 피라미드 계층 구조 해놨다 그죠? 근데 그게 꼭 연결되는 거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이론적으로는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피라미드형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게 세 번째 타원형 여기 요 타원형이 이거죠, 여러분. 요게 좀 더 발전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요게 타원형이다, 그죠? 이게 피라미드, 다이아몬드가 좀 더 우리가 복지가 강화되면 이렇게 타원형. 반면에 여러분 완전히 사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면은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모래시계야, 모래시계. 중산층이 몰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모래시경 보시면은 거기 이제 두 번째 좀 끝에 보세요. 양극화다. 양극화를 우리가 모래시경이라 그럽니다. 그 단어만 기억하면 돼. 양극화란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겨서 오획상가 볼까요? (4번) 계급입니다. 이분법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계급식하다. 맞다, 그죠? 맞아요. 8번 요게 기능론이죠. 기능론이야. 10번 요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능론이다, 그지? 기능론이에요. 16번 볼까요?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폐쇄기란 말하면 안 돼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지. 오케이. 자, 오른쪽에 빈곤입니다. 빈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잘 나오게 빈곤이다, 그죠? 자, 빈곤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빈곤, 또 하나는 상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은 그거죠. 생계비가 안 되는 경우, 가구 소득 자체가 생계비를 못 버는 경우입니다. 생계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빈곤 기준이 최저 생계비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점 끝에 보세요. 절대 빈곤 안에 두 번째 점 끝에 보면은 최저 생계비가 절대적 빈곤선이라는 거, 최생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 빈곤을 직면하면은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고민이냐? 이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 빈곤 상태, 그 최저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생존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서 우리가 절대적 빈곤 그러면은 뭐가 문제되냐?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돼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정책적 관심은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상대적 빈곤을 거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대적 빈곤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중위값의 50%예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중위값의 50%를 못 벌면은 상대적으로 잘 못 산다. 그럼 중위값이 뭘까? 여기죠.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소득이 100이고 B 소득이 200이고 300, 400이에요. 500이에요. 그럼 딱 중간인 사람 누굽니까? 순수로 봐도 이게 순수 그죠? C죠, C, 그죠? 여기에 300. 요 값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게 500이 아니라 혼자 만이야. 만이라도 세 번째는 누구? 중간에 누굽니까? C다, 그죠? 그냥 순수대로 요 밑에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야. 위에 이거, 그죠? 이걸 보나, 그지? 이게 혼자 1억이 되어도 중위값 얼마입니까? 그래서 중위값은 평균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평균은 더해서 나누지만은 중위값은 더해서 나누는 게 아니야. 그냥 순수만 따진다, 그죠? 여기 중위값이 300이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그러면 얼마냐? 150을 못 벌면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중위값 상대적 빈곤 보시면은 두 번째 점 보세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요. 오케이. 자, 됐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자, 뒤에 이제 빈곤율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빈곤율 꼭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이거
또 깨졌구나. 글자가 밑에 여러분 빈곤율 보시면은 자, 그 빈곤율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율은 뭐냐? 전체 가구 중에서 절대 빈곤 뭐예요? 최저 생계비 미만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 요거의 비율이에요. 요게 절대 빈곤율입니다. 상대 빈곤율은 다 똑같고 이게 뭐야? 중위의 50%입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선 미만, 이 빈곤선이 절대 빈곤일 수도 있고 상대 빈곤선이, 그죠? 아까 절대 빈곤선이면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선이면 상대 빈곤율. 밑에 우리나라 빈곤율의 추이 보세요. 지금 글자가 깨졌는데 위에 게 여러분, 위에 게 상대 빈곤이고 아래 게 절대 빈곤입니다. 그림 이래죠. 이거 보시면은 그림 그려볼게요. 내가 진짜 그림이 깨졌는데 여기에 상대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이고 이 아래쪽 게 지금 아래쪽 게 이렇게 이 절대 빈곤율입니다. 절대 빈곤율이야. 밑에 연도가 있죠. 연도. 근데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거죠. 2009년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은 이걸 물어보죠. 2007년, 2008년, 2009년 때 도대체 어떤 문제, 그림 좀 바꿔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그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절대 상대야. 이렇게 상대 빈곤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할까요? 그럼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시험에 냅니다. 실제 시험도 이 정도 내죠. 실제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2007년도는 어땠느냐? 여기 절대 빈곤 해당되는,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 7% 절대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 한 7% 있다, 그지? 우리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가 전체 중에서 한 7%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상대 빈곤 가구는 막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위값의 50%를 못 버는 가구가 전체에서 한 12%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반대죠, 그죠? 이걸로죠, 그지? 그럼 이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어떤 의미인가? 이걸 물어보죠. 이거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혀볼까요? 자,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자까지 줄을 세웠습니다. 순서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일단 우리 소득 기준에서 빵원인 사람도 있고 우리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인 사람의 소득을 봤더니 300이야. 요게 중위입니다. 소득 중위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 빈곤선은 150이죠. 아까 150, 그죠? 아까 우리가 50%인가 얘가 지금 상대 빈곤이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체 중에서 150을 못 버는 사람이 12%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가구 소득이 100에서 150 사이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숫자를 가구를 다 대봤더니 12% 정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니까 7%를 하면은 좀 좌측이죠. 요 점보다 분이 좌측이야. 한 이 정도가 지금 이게 뭐 100이랄까? 우리 여기 최저 생계비라 그러면은
재생기가 100인데 100조차도 못 버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 그죠? 요 안에 들은 사람을 줄을 쫙 했더니 여기 한 7% 나왔다는 얘기. 우리 예를 들까요?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지금 80이에요. 80. 90 받습니다. 얘는 110 받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잖아. 세 사람 다 여러분 지금 소득이 150보다 다 적죠, 그죠? 그지? 8, 90, 100 다 150보다 적어. 그럼 이 세 사람은 다 150이라는 잣대로 본다면은 두 사람 다 뭡니까? 상대 빈곤이죠, 그죠? 그런데 100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A, B는 적지만은 C는 크다, 그죠? 그럼 요 뭡니까? 요 두 사람은 뭐예요? 절대 빈곤이고 C는 절대 빈곤까지는 아니야. A, B, C가 다 일단 150보다 적다는 의미에서는 상대 빈곤 가구야, 그죠? 근데 100보다 적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는 뭡니까? A, B는 절대 100보다 적기 때문에 절대 빈곤 가구이면서 또 150보다 적으니까 상대 빈곤 가구야. 근데 C는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은 상대 빈곤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점을 찍어보면 여기 되겠네. A는 그죠? 여기 A 80, 그죠? 80, B 90, C 11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2007년도는 지금 어땠느냐?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A, B는 역시 상대 빈곤이다. 근데 그래서 절대 빈곤 가구는 다 상대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근데 상대 빈곤 가구라 해서 절대 빈곤 가구인 것은 반드시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A, B는 이고 C는 아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반면에 2010년도에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휙 바뀌어버렸죠. 휙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앞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어떤 역전성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떨어졌다, 뭐 하여튼 뭔가는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 자, 그럼 봅시다. 자, 오른쪽에 빈곤의 그 문제, 개념 확인 문제 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볼까요? 저 지금 1번 지문은 내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보시면은 2010년도는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이건 틀리다, 그죠? 절대적 빈곤 가구는 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돼. 그러나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2번입니다. 2011년도는 여러분, 자, 2011년도는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이랬죠. 빈곤 가구의 인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구란 말과 인구란 말 다르다, 그지? 가구는 가구고 인구는 인구입니다. 가구는 집의 가구의 숫자고 인구는 머리 숫자, 그죠? 전혀 다른 게 이게 양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지금 인구를 물어, 인구. 인구는 자, 그래서 인구는 원래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가구가 많다 해서 인구가 똑같이 많은 건 아니야. 인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관로 속에서 이는 조건을 정했다, 그지? 모든 가구의 구성수 수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죠 전체가 다 1인 가구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뭡니까?
가구 수가 많을수록 인구 수도 많다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관로에서 그런 조건을 주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2011년도야. 6.49, 12.8것 그러면 가구 비율이 2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도 2배가 안 되겠네. 2번 틀린 거야. 빈곤율, 이 가구 빈곤율 가지고 지금 인구 비율을 물어보는데 원래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예외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것까지 이야기했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요. 3번에 전년 대비 2012년도 보세요. 12.1%, 12.5% 상대 빈곤율이 증가했죠. 근데 절대 빈곤율은 똑같죠. 그럼 여러분 이게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보세요. 이 말이죠.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6.49, 6.4죠. 빈곤율이 똑같이. 그럼 여러분 이 빈곤율이 똑같아가지고 숫자 같다가 아니다, 그죠? 왜냐면 어떻습니까? 요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2011년도 전체 가구 중에서, 그지? 2011년도 절대 빈곤 가구야. 빈곤 가구. 요거는 2012년도 전체 가구 중에서 뭡니까? 이거는 2012년도 절대 빈곤 가구야. 이걸 했더니 우연히 더 되겠습니까? 같이 나왔어. 요게 같이 나왔다 해가지고 얘가 같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분의 1과 4분의 2가 같다, 그죠? 같지만은 그때 가지고 전체 인구가 얘가 같다고 말할 수 없죠. 또 마찬가지로 절대 빈곤 가구 숫자가 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비율은 같아. 0.5로. 그러나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렇게 문제 자체가 뭐였습니까? 가구 수가 증가했고 가구 수가 변한. 이건 알 수 없어요. 4번에 중위소득 대비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중위소득, 이게 중위소득이잖아. 300이야. 중위소득 대비 여러분 최저생계비가 150이죠. 그럼 요거는 100밖에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얘는 100은 300의 50%다 적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보다 당연히 적다. 왜? 50%가 150이니까. 100은 150 적지. 그래서 얘는 중위소득 50%보다 적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 이 정도로 여러분 풀 수 있으면 족합니다.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넘겨서 성불평등.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평등 밑에 기능론과 갈등론 보세요. 그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능론에서는 이게 성불평등 문제가 일시적인 어떤 교란 현상이다.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거 보세요. 그 두 번째 점 보시면은 뭔가 역할치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시적인 교란으로 보는데 갈등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는 성불평등 문제의 첫 출발점은 가부장제로 봅니다. 가부장제, 그지? 그 첫 번째 점 중간에 보시면은 가부장제란 말 보이죠? 이제 가부장이라는 게 집의 가장이 아버지라는 것을 상징하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게 남자들이 그 남자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갈등론에서는. 실제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은 남자들은 이 생각에 우리끼리 싸워도 복잡한데 여자까지 들어오면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그냥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카테고리를 써가지고 빼버린 거죠. 니들은 여자니까 안 돼, 이렇게 했단 이야기지. 그게 굉장히 그런 뿌리 깊은 사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케이, 됐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요즘
누구야 그 지금 심스키 선수. 야, 나 그 친구가 참 진짜 누구도 그를 상상할 수 못했던 뭐든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꼭 나쁘다고 보는 게 뭐 성추행 이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때까지는 은폐되어 있다가 지금 그게 지금 이게 안에서 곰고 있었는데 그지? 그게 지금 드러난 거야. 드러나야 우리가 수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여튼 이 심 선수 같은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이거 자기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사실을 드러낸 것은 진짜 드러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드러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건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쨌든 하여튼 이게 진짜 남자인 우리가 봐도 이게 진짜 이거 지나치게 이게 특히 또 이게 딸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막 거의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되게 안 좋습니다. 어쨌든 자 봅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왜 그 차별적 사회야? 여러분 이말 보이죠? 차별적 사회야. 우리가 보통 이런 여자들한테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조신함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차별적 사회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를 시킬 때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오른쪽에 왜 해결 방안 양성평등 교육하자. 그래서 뭐 딸한테도 그지 소금 뭐지 요리 있는 그 소금장 그런 거 주지 말고 총칼 쳐가지고 막 오지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애들 봐도 그죠. 인형놀이 거의 안 해요. 저 뽀끄레인 그 장난 뽀끄레인 장난 가지고 막 놀이하고 그냥 그렇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게 부모들이 그런 좀 요즘 확실히 요즘 부모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뭐 부모로 늙은 부모지만은 요즘 그 젊은 나도 우리 유치원에 가 보면은 그 젊은 애기 아빠들 있잖아요. 그죠? 보면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게 진짜 뿌리 깊습니다. 이 차별적인 이 남녀 차별 현상 굉장히 뿌리 깊은데 세상이 좋아져야 되죠. 뭐 밑에 봅시다, 여러분. 자, 사회적 소수자. 이거는 시험에 나왔다, 그지?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문제되고 있죠. 요즘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양심적 병력 거부자, 그죠? 양심적 병력 거부자. 양심적 병력 거부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양심이라는 게 주로 이제 종교적 이어서 말하는 게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나의 종교적인 것도 믿음상 나는 집총을 하지 않겠다. 집총이라는 게 총을 들고 총이라는 게 살상 무기잖아. 살상 그죠? 사람을 살인 무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살인 무기인데 그걸 나는 종교적인 양심상 들지 않겠다. 그걸 존중해주겠다는 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헌법 이 법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논제인데. 이걸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소수라는 것은 숫자가 적단 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장애, 인종, 뭐 국적 등등 이유로 뭔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점 보세요. 시공간적인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시대에서는 소수자가 아닌데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하면 소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밑에 판단 기준 보세요. 숫자가 아니다는 말로죠. 숫자가 아니야. 자, 그럼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지금 하나가 뒤로 잘리는 거 같네. 이 네 가지 기준 여기 시험에 나왔다, 그죠? 식별 가능성, 뭐 피부색이든 뭐든 간에 뭔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기준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차별을 받아왔어요. 네 번째, 어떤 소속감,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됩니다. 네 가지, 이건 암기사항이고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이 소수라 말은 집단 개념입니다. 집단 개념.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정체감 같은 게 없으면은 그 소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할 소수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근데 요즘 여러분 이 보수지라고 보수 언론이라고 되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같은 데서 이걸 또 이렇게 공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간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 이런 어떤 그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해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이 뭐랄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감각이에요. 그런 어떤 걸 우리가 그 소설을 지우려 보호해주겠다는 식인데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약간 문정부 니네 들어가면 군대 간 사람은 다 양심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또 그런 이야기 또 듣고 맞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어떤 소수자들의 그런 예민한 감수성까지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지? 오케이. 자, 넘깁니다. 요건 이미 나왔고요. 용어 하나만 익히면은 뒤에 보시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인언어도 사회적 소수자들은 차별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우대해 줘야 돼. 어떻게? 잠정적인 우대. 이 잠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차별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보호하겠다. 그게 잠정적 우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보이죠? 소외 집단에게 그 집단과 그 집단이 타 집단과 동등한 순위에 이를 때까지는 보호하겠다. 그래서 밑에 예가 나오죠. 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역균형 선발제 이런 것들입니다. 장애인 뭐 의무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이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우대 조치가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기존의 우대를 받고 있는 집단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그런 거, 차별받는 그런 거 역차별이라 그래. 뭐 같은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흑인 그죠? 미국은 흑인들이 지금 소수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교 같은 일 볼 때 별도로 뽑죠. 5%를 무조건 흑인이 뽑도록 이런 데 티오를 주고 있습니다. A라는 어떤 백인이 있어요. 근데 요 티오에 딱 걸리는 거야. 사실은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95%만 뽑는다는 요 티오에 딱 걸려가지고 떨어졌다, 그지? 그럼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흑인이었다면 백인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뽑힐 사람인데 백인이었다는 이유로 떨어지게 됐더라. 역차별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요. 넘깁니다. 자, 넘겨서 OX로 가볼까요? 1번 요게 중위값의 50%가 누굽니까? 상대 빈곤이야.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이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더니 상대 빈곤입니다. 6번 가부장제를 성불평등 원인으로 이건 이제 갈등론이야, 그죠? 갈등. 7번 그지? 맞아요. 8번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여러분 11번 볼까요? 차별받는 사람이 전부 사회 소설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잠시 끊겠습니다.